신청하는 것인데 예외적으로 단독 신청할 수 있는 경우들이 많다. 단독 신청할 수 있는 예외가 많다. 자, 그 많은 것 중에 기본 6가지는 외우고 가야 된다. 판수, 보상, 표표하고 외우랬습니다. 그죠? 판수, 보상, 표표. 자, 판결에 의한 듣기, 수용 원인, 소유권 이전, 그리고 소유권 보존 듣기와 그 말소 듣기, 그리고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듣기, 표시. 표시는 두 가지밖에 없다. 우리 등기법에서 부동산 표시와 등기 명의인 표시. 그죠? 해서 이 6가지는 기본으로 외우시겠습니다. 물론 이 6가지 말고도 단독 신청할 수 있는 예외들은 많습니다. 많은데 그 중에 가장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들,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여기에다가 플러스 알파 해서 뭐 몇 가지 더 하시고 시험 치기 전까지 11대까지만 외우고 들어가시면 돼. 자, 해서 절반 정도는 여기서 이미 끝납니다. 판수, 보상, 표표 외우시겠어요. 자, 수용, 보존, 상속 이런 듣기 다 뒤에 가면 배웁니다. 부동산 표시, 등기명의 표시 다 배워요. 다 배우니까 그때 가서 보시고 일단은 그냥 앞대가리 따서 판수, 보상, 표표하고 외우시겠습니다. 자, 그 중에 이 판결에 의한 듣기는 얘기를 조금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게 남은 것이 그 밑에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하고 났습니다. 자, 등기를 공동 신청하라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등기소에서 등기관이라는 사람이 수억 수십억 하는 자산의 권리가 넘어가게 될 판인데 당사자 모두를 등기소에 불러서 당사자 모두의 존재를 한번 확인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의 진정성 확보라고 하는 그 목적을 위해서 불편하지만 공동으로 신청하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등기를 신청하러 왔는데 그 신청하는데 왜 등기 신청하게 됐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우리끼리 계약을 했거든요. 그럼 그 계약을 했다는 그 당사자가 실제 권리자와 실제 매수인인지 아니고 사기꾼이 소유자를 사칭하는 건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일단은 절차가 굉장히 깐깐하다는 거야. 그러나 등기를 신청하러 왔는데 어떻게 신청하러 오셨습니까? 네, 저 사람하고 계약했는데 물건을 안 넘겨줄라 해가지고 내가 소송 걸었어요. 소송 걸었더니 법원에서 넘겨주는 게 맞다. 그래서 판결을 내려주더만요. 하고 판결서를 들고 왔어요. 그러면 법원의 판결이 그냥 요래 보고 점치듯이 요런 흔들면서 누가 옳은가 보자. 아니죠. 두 사람의 증거 서류를 다 취합해서 주장을 다 들어보고 법에 의해서 합리적인, 합법적인 판단 내린 게 판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이 있을 때에는 당사자의 존재를 이미 법원에서 확인했겠죠. 그리고 계약의 존재를 확인했겠죠. 그러니까 판결에 의한 등기는 등기소에서 봐도 충분히 이거는 그대로 믿으면 되겠구나 라고 해서 그때는 양쪽 당사자 다 오라 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이제 신뢰가 있으니까, 진정성이 보장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단독 신청하라 이렇게 한다는 거야. 자, 그런데 우리 등기법이든 어떤 법이든 판결에 의한 등기할 때 이 판결은 무조건 확정된 판결이에요. 확정 판결. 자, 요거 첫 번째 알아두셔야 되고 확정된 판결이어야 된다. 자, 우리 법원은 지방법원부터 해서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법원이 심급이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소송을 처음 낼 때는 지방법원에 소송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나는 사회적인 신분도 있고 유명하고 많이 알려졌으니까 남들처럼 시시하게 지방법원 안 가. 나는 바로 대법원 갈 거야. 하고 대법원을 가면 대법원 경비 서는 분이 궁지를 주 차쁩니다. 안 돼. 지방법원부터 가져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심급이라는 게 있어서 차례를 밟아서 올라가야 돼요. 그러면 1심 법원의 판결, 이 지방법원의 판결이 났어요. 그럼 그 지방법원 판결 가지고 굳어지는 그냥 안 해요. 그 위에 고등법원 2심, 두 번째 심급이 있거든요. 거기 올라가서 1심 판단에 불복하는 사람이 2심에 항소라는 거라서 2심에서 뒤집어질 수도 있다. 그럼 1심 판결은 내용이 확정된 거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다. 확정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민법에서 대법원 판결, 대판하면서 배우죠. 왜냐하면 대법원 위에 더 높은 법원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대법원 판결은 기본적으로 확정된 판결이에요. 그래서 대판하면서 배우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 등기법에서도 판결에 의한 등기할 때 그 판결은 무조건 확정 판결입니다. 확정된 판결 아니면 때려 죽여도 등기 안 해줍니다. 왜? 그 확정된 판결 아닌데 그 판결에 따라 등기를 해줬다가 그 위에 신급해서 뒤집어지면 자, 지금 내 거라고 했거든요. 내 앞으로 등기해주세요. 그럼 그 사람 앞으로 등기해줬는데 그 위에 올라가서 그 사람 그거 아니다 판결 나버린다. 그러면 지금 등기부 기재가 엉터리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럼 등기부를 믿고 거래한 사람이 생길 수 있죠. 그럼 수억, 수십억 왔다 갔다 했는데 그 피해를 누가 구제해 줄 거냐?
그래서 확정되지 않은 판결 가지고는 때려 죽여도 등기해주지 아니한다. 됐습니까? 무조건 무슨 판결일까? 확정된 판결일까? 이렇게 얘기해도 틀리고 옵니다. 몇 년 전에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판결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가집행할 수 있다는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이라면 등기가 가능하다. 그래 나왔어요. 분명히 틀렸다 해야 되는데 그런데 들어보지도 못한 가집행 선고. 우와, 이거 겁나는 거잖아. 뭔지 모르지만 겁나는 거야. 이런 거 있으면 뭐 해주는 경우도 아니 있겠어? 이라고 탁 틀려오는 거야. 자, 확정 판결 아니면 때려 죽여도 등기해주지 아니한다. 판결에 의한 등기할 때 그 판결은 무조건 무슨 판결? 확정된 판결이다. 아니면 해주면 큰일 나죠. 자, 그리고 이 확정된 판결이 아니라 할지라도 판결은 아니지만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뭔가가 있다면 그럼 확정 판결처럼 등기 가능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각종의 조서라는 이름의 조서라는 이름의 서류가 등장한다. 뭐 화해 조서니, 인락 조서니, 조정 조서니, 재소전 화해 조서니 뭐 이런 말 나오는데 뭐 조서의 이름은 안 외우셔도 조서라는 이름의 서류는 나와야 된다. 이 조서라는 이름의 서류가 법원에서 작성되는 판사에서 작성되는 서류로서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조서라면 확정 판결은 아니지만 확정 판결과 힘이 같기 때문에 등기 가능하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하시면 돼. 자, 문제는 여기 확정 판결이라고 나왔는데 이 확정 판결은 다시 그 형태가 이행 판결, 형성 판결, 확인 판결 이런 거로 나뉘더라는 거야. 나뉘더라. 자, 이행 판결은 그 판결의 형태가 자, 갑은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행해줘라. 갑은 을에게 이전 등기 해줘라. 이렇게 나오는 판결이 이행하라는 판결, 이행 판결입니다. 그리고 형성 판결은 말 그대로 판결이 있으면 그 판결에 의해서 법률 관계가 만들어져 버리는 판결이야. 자,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느냐? 자, 요 이름들은 아셔야 돼. 지금부터 얘기하는 이 내용은 여러분이 모르셔도 되지만 모르면 이 판결을 내거로 하기가 그냥 암기를 해야 되는데 암기하기가 어려우니까 잠깐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여기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요. 을이라는 사람과 매매했습니다. 소유권 이전해주기로 약정했어요. 그런데 을이 갑에게 자신의 의무, 대금 지급을 다 했습니다. 그러면 갑은 을에게 권리를 이전해줘야 되겠죠? 자, 동산의 권리 이전은 점유 이전해줘야 되고 부동산의 권리 이전은 등기를 이전해줘야 됩니다. 근데 등기를 해줘야 되는데 등기를 안 해주더라는 거야. 그래서 을은 법원에 쫓아가서 판사님 저는 볼때기 좀 때려주십시오 하고 신청을 했더니 법원에서 당사자 주장을 다 들어보고 자, 계약에 따라 갑은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행해 줘라 라는 판결을 내린단 말이에요. 그게 이행 판결입니다. 그럼 이행해 줘라 하면 그 판결이 나면 바로 을이 소유권 취득되느냐? 지금 등기부에는 소유자가 갑으로 되어 있잖아요. 맞죠? 자, 그러면 이행해줘라 라는 판결이 확정되는 순간 을게 되느냐? 아니다 말이에요. 지금 판결은 자, 을 거다 이래 했습니까? 을에게 등기를 해줘라 했습니까? 등기를 해줘라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 판결에 따라 뭐 해야? 등기를 해야 을이 소유권을 가지는 거야. 이때 원래 등기 신청은 갑에서 을로의 이전 등기 신청할 때는 갑은 을에게 이전하면 소유권 잃어버리니까 등기 의무자. 을은 등기함으로써 권리 가지니까 등기 권리이자 둘이 공동 신청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갑은 지금 권리 못 주겠다고 뻗대고 있죠. 그래서 이 사람 협력 필요 없이 판결서 받아오면 누구만으로? 승소 판결 받은 을만으로 단독 신청이 가능하다라고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행 판결이 나오면 이행 판결 받아서 단독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성소한, 무슨 한? 성소한 등기 권리자 또는 성소한 자가 등기 의무자라면 등기 의무자가 단독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패소한 상대방은 단독 신청할 수 있느냐? 없습니다. 성소한 자만이 단독 신청할 수 있어요. 패소한 자는 단독 신청하지 못합니다. 패소한 자는 단독 신청 못합니다. 소속에서 이긴 사람, 갑은 을에게 이전 등기 이행하라 판결 나면 갑은 넘겨줘야 되고 을은 넘겨받을 수 있죠. 그때 성소한 사람 을 단독 신청 가능하고 패소한 갑 단독 신청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자, 해서 이행 판결이 이렇게 되는데, 이게 왜 그러냐는 좀 깊이 들어가면, 이게 이제 이 민사집행법에서 이행 판결은 의사 진술을 의제하는 판결이기 때문에 하고 또 내용이 좀 들어갑니다. 그까지 우리 아실 필요는 없고, 그렇게 그냥 외우시면 돼. 자, 이행 판결이 있다. 오로지 뭐한 사람만이, 승소한 사람만이 단독 신청할 수 있다. 패소한 자는 단독 신청 안 됩니다. 여러분 나중에 민법에 가면 채권자 대위해서 대위라는 용어를 배울 거예요. 이때 패소한 자는 스스로 단독 신청이 안 되지만 승소한 자를 대위하여 단독 신청할 수 있냐, 그 얘기까지도 나옵니다. 안 됩니다. 패소한 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단독 신청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게 이행 판결이라고 하는 판결이에요. 자, 이 이행 판결이 있는 반면에 형성 판결이라는 판결이 있습니다. 자, 형성 판결은 이행해줘라, 해줘라, 등기해줘라 라는 판결이 아니고, 이 판결이 나면 그 판결로 인해서 법률 관계가 형성, 바로 만들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 형성 판결이 있으면 이때는 승소한 자이든 패소한 자이든 모두 단독 신청이 가능하게 되는데, 이때 승소한 자나 패소한 자가 모두 단독 신청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 형성 판결 중에서 오로지 공유물 분할 판결이라는 판결이 됩니다. 공유물 분할 판결. 자, 여러분 지금 물권법 들어갔습니까? 아직 안 들어갔죠? 물권법 들어갔어요? 물권법 들어갔습니까? 자, 거기 물권법 들어가면 부동산 물권 변동과 등기와의 관계라는 파트가 있어요. 거기 들어가면 민법 186조하고 민법 187조를 배웁니다. 자, 우리 11월, 12월 달에 민법 들으셨던 분들, 민법 187조에서 상속이나 공용징수, 판결이나 경매, 기타 법률 규정이 있을 때는 등기해야 권리취득, 등기 안 해도 권리취득. 등기 안 해도 권리취득 한다고 그러죠. 그때 판결이 있었단 말이에요. 판결. 그 판결은 당연히 확정 판결해야 돼. 확정 판결인데, 그 확정 판결은 다시 이행, 형성, 확인 판결로 나뉜다 그랬죠. 그때 이 세 가지 판결 중 어떤 판결이어야 등기 없이도 권리 취득하느냐? 형성 판결해야 돼. 형성 판결해야 돼. 왜 형성 판결은 등기 없이 권리 취득할까요? 판결이 있으면 그 판결로 인해서 법률 관계가 바로 뭐 되니까? 형성. 그 판결로 인해서 법률 관계가 바로 만들어져 버린다. 판결 한 대로. 그러니까 등기 안 해도 판결이 있으면 법률 관계가 만들어졌으니까 바로 내 거 되는구나. 이렇게 된다는 거야. 이 형성 판결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판결이 공유물 분할 판결, 상속재산 분할 판결, 사해행위 취소 판결해서, 여러분 민법 406조 가면 채권자 취소라는 거 배워요. 그 채권자 취소 판결을 사해행위 취소 판결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뭐 그것까지 모르셔도 돼. 자, 형성 판결 중에서 단독 신청 가능한 판결은 오로지 공유물 분할 판결뿐입니다. 그러면 자, 단독 신청할 수 있는 판결하고 나왔는데, 일단 단독 신청 가능한 판결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무슨 판결? 이행 판결. 그리고 무슨 판결? 형성 판결 중에 오로지 하나만. 형성 판결 중에 오로지 하나만. 무슨 판결? 공유물 분할 판결. 이 두 가지 판결이 단독 신청 가능하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 등기법은 판결 받으면 승소한 자만으로, 승소한 등기 권리자 또는 등기 의무자가 단독으로 등기 신청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냥 판결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판결은 당연히 무슨 판결? 확정된 판결이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 법이 얘기하는 판결은 원칙 이행 판결을 얘기합니다. 이행 판결. 그래서 승소한 등기 권리자나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단독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법에는 없는데, 우리 등기 선례라는 게 있어. 등기소에서 예전에 형성 판결 중 공유물 분할 판결은, 요거는 판결이 있으면 법률 관계가 형성 만들어져 버렸죠. 그러면 승소한 자든 패소한 자든 상관없이 당사자 법률 관계가 형성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승소한 자는 승소한 자대로 단독 신청 가능하고, 패소한 자도 이미 내 거 돼 있죠. 법률 관계 형성돼 버렸다 했잖아. 그러니까 패소한 자대로 단독 신청이 가능하다라고 해서 공유물 분할 판결은 승소한 자나 패소한 자나 모두 단독 신청 가능하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좀 더 깊이 배우고 싶습니다. 그거 시험 끝나고 배우세요. 시험 끝나고 합격하고 나서. 그죠? 요거 하려면 민사집행법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민사집행법은 나중에 이제 경매하면서 경매 필요한 거 조금 배우고 나면 조금 더 배우고 싶다 하면, 그러면 저기 법무사 시험이나 예전에 이 사법고시 시험 준비할 때 그때 그 집행법 관련해서 강의를 좀 들으시면 되는데,
뭐 무슨 얘기인지 어려워서 힘드실 거예요. 민사집행법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법무사 시험에서 법무사 자격 취득의 당락을 좌우하는 법이 부동산 등기법하고 민사집행법하고 두 과목입니다. 8과목을 지금도 8과목 맞을 거예요. 8과목을 치는데 당락을 좌우하는 법이 민사집행법하고 부동산 등기법입니다. 나머지 법들은 당락을 좌우하지 못해요. 공부하면 그만큼 점수가 나오거든. 그럼 공부하면 점수 나오는 법 뭐 있냐? 민법. 이런 거 그냥 공부하면 점수 나오는 거야. 상법. 점수 나와. 여러분 공부하면 지금 민법 미칠 것 같죠? 법무사 공부하는 친구들은 민법은 막 무난한 과목이에요. 등기법하고 집행법 때문에 이제 돌아가시는 거야. 그만큼 등기법도 어려운 법이다,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배우는 건 이제 범위를 많이 좁혀서 하기 때문에 괜찮아요. 법무사 수험생들 하는 등기법 양의 우리는 생각하면 한 30분의 1 정도밖에 안 한다.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등기법 양이 엄청 많아요. 이 안 해본 사람들은 몰라요. 그래서 민법 하면 양이 많아서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등기법 죽습니다. 들어가면. 등기법 죽어요. 여러분 배우는 민법은 민법 그 법대생들이 배우는 교재에서 반 정도 내지는 한 5분의 2 정도만 우리 시험 범위 들어갑니다. 그런데 등기법은 전체가 우리 시험에 다 들어갑니다. 그럼 민법이 한 1600페이지, 1500, 600 정도 되는 책에서 한 5분의 2 정도를 우리가 공부하고 하는데 등기법도 한 1300에서 2200페이지 책 따라 달라요. 그거 전부 다 해야 됩니다. 실제로 하려면. 그러니까 돌아가시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 안 한다? 안 하지. 그죠? 겨우 12문제 나오는데 그렇게 하는 건 미친 짓이지. 40문제 나오는 민법도 막 흐득흐득 하는데. 됐습니다. 무정인지 모릅니다. 넘어간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뭘 배우시면 되느냐? 요거 배우시면 되는데. 자, 정리합니다. 이행 판결 가지고 단독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오로지 무한 자만, 성소한 자만. 그런데 형성 판결 중 공유물 분할 판결이 있을 때는 성소한 자든 패소한 자든 모두 다. 요렇게 단독 신청 가능하다. 요걸 딱 정리하고 외우시면 됩니다. 그죠? 나중에 언젠가 시간이 가고 여러분이 막 팍팍 잘 따라오고 그러면 이행 판결, 형성 판결 왜 이렇게 되는가라는 걸 뭐 재미삼아 한번 설명드릴 수도 있긴 있는데 뭐 들어봤자 시험하고 관계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 외우면 된다. 외우면 된다. 됐죠? 됐습니다. 그런데 하시면 돼요. 그 뒤에 보면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들을 막 나오는데 막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자, 넘어가시고 자, 212페이지 가시면 법인 아닌 사단 등의 등기 신청하는 게 나왔어요. 법인 아닌 사단 등의 등기 신청. 자, 여러분 민법에서 공동 소유를 배우면 세 가지 공동 소유 형태를 배웁니다. 공유, 합유, 총유라는 걸 배워요. 그때 이 법인 아닌 사단의 재산 소유 형태를 총유라고 부릅니다. 총유. 맞죠? 자, 우리 문중이나 종중, 교회 신도들로 이루어진 단체, 이런 사람들로 이루어진 단체들을 법인 아닌 사단이라고 합니다. 자, 법인하고 법인 아닌 사단하고 자, 공통점은 둘 다 사람으로 이루어진 단체라는 거예요. 둘 다 단체인데 법인은 법이 인격을 부여해서 사람 취급을 해주는 단체고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법이 인격 부여해서 사람 취급해주는 단체, 안 해주는 단체, 안 해주는 단체다 이 말이에요. 그럼 법인하고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의 대표적인 차이점은 법인으로서 법적으로 인격 부여받아서 사람 취급을 받기 위해서는 다른 여러 가지 다른 요건이 있는데 가장 핵심적으로 법인 등기부라고 하는 곳에 등기가 돼야 돼요. 그래야 법인으로 취급을 해줍니다. 됩니까? 법인 등기부 등기가 됨으로써 법인으로 법적으로 인격이 부여된 단체로서 취급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법인이 되면 법인도 사람이죠. 사람이니까 지가 벌어들이는 수입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돼. 세금을 내야 돼. 그래서 국가 제도 안으로 편입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나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법적으로 인격, 사람으로 취급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러면 그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은 뭔가 수익 활동을 하더라도 드러나지 않아. 국가 제도 안으로 편입이 안 되고 세금 내고 이런 복잡한 일을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 단체의 차이가 조금 있게 되는데 이 법인 아닌 사단하고 나면 대표적으로 교회 신도들의 단체. 여러분 교회 재산 분열 나중에 가면 교회 재산 분열에 대한 대법원 판결도 배우게 될 거예요. 교회 재산이 이렇게 했는데 교회에 있는 신도들이 서로 싸워가지고 절반씩 나눠서 그래서 내 너가하고 못 있겠다 이렇게 티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그 교회 재산은 누구 거예요? 신도들의 단체 거잖아. 신도들의 단체 거. 맞죠?
그래서 요 나온 사람들이 야, 그 있는 재산, 그 재산 반 우리 거잖아. 왜? 신도들의 재산이니까 반 내놔. 이러니까 너희는 나간 아들이 말이 많아. 나갈 때는 입싹 닫고 벌거벗고 그냥 몸만 나가는 거야. 왜 달라고 그래? 이래서 싸움 붙은 거잖아. 그게 교회재산 분열, 이 법인안의 사단의 총유 재산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대한 판결이잖아요. 그 판결 나온 게 부산에 있는 저 유명한 영락교회 판결이잖아. 영락교회 판결. 그거 나중에 배우시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법인안의 사단도 그 사단의 이름으로 부동산 취득이 가능하더라라는 거예요. 법인안의 사단. 그럼 법인안의 사단의 등기 신청 어떻게 하느냐? 자, 이런 산이 하나 있어요. 이런 산이 하나 있는데 이게 갑의 소유였어요. 갑의 소유. 그러면 자, 교회 신도들의 단체 뭐 이렇게 나오면 그 총유라는 게 되니까 복잡해지니까 때려치우고, 자, 문중이나 종중, 문중원들로 이루어진 단체, 종중원들로 이루어진 단체 맞죠? 그게 법인안인 사단의 대표적인 형태입니다. 자, 그러면 A 문중이라는 문중이 문중원들이 뭐 한 50명이 있는 문중이라고 가정합시다. 자, 그랬을 때 A 문중이 이 부동산 갑의 이 야산을 샀어. 그럼 등기부에 소유자가 갑돼 있었는데 소유권 이전하고 등기해야 되는데, 자, 50명의 문중원이 있어요. 그 50명 이름으로 등기할 것인가, 문중 이름으로 바로 등기할 것인가. 자, 이때 그 문중은 권리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 원래는 없는데 등기부상 등기되도록 인정을 해줍니다. 원래 이 법인 아닌 사단제도는 사람이 아니죠. 아까 법적으로 인격 부여 안 돼 있다 했잖아요. 사람이 아니다 말이에요. 그럼 사람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부동산에 권리 취득 못하는 게 원칙입니다. 자, 강아지가 요즘 추우니까 옷 입혀놨어요. 그럼 그 옷은 강아지 소유일까요? 강아지 주인 소유일까요? 강아지 주인의 소유지 강아지 소유가 아니야. 주인이 강아지한테 옷 입혀주면서 야, 이제 쫑 이건 네 거다 라고 얘기해도 그 강아지 거 돼? 안 돼? 안 돼. 강아지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권리 취득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주인 거예요, 주인. 맞죠? 주인 거라고. 자, 그렇다면 이 부동산을 샀는데 A 문중이라는 건 사람 취급 안 해준다고 그랬죠? 그럼 문중 이름으로 등기는 원래 안 돼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맞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됩니다. 이 굉장히 세계적으로도 특이한 거라고 그래요. 우리나라는 이 문중이니 종중이니 하는 이런 유교적인 혈연단체의 힘이 대단히 강합니다. 그래서 그 혈연단체들이 그 혈연단체의 힘으로 부동산을 많이 취득해 놓고 있어요. 우리 가보면 문중재산으로 우리 선산 문중 거야.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럼 예전부터 이 유교 문화에서 이런 혈연단체들이 많이 생겨서 그 혈연단체 이름으로 재산을 많이 소유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35년간 일본 압제를 당하면서 독립운동한다고 예전에 그 문중에 있던 돈 많이 가졌던 분들이 독립운동한다고 만주로, 연해주로, 그죠? 이렇게 가셨다가 못 돌아오고 사망하시고, 그 다음 6.25 사변으로 해서 전쟁으로, 전쟁통에 뭐 납북이랬던 월북이랬던 전쟁으로 사망했던 이 생사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그 후손들이 자, 그분이 죽었다라는 게 증명이 되면 상속이라도 될 텐데 죽었다는 증명도 없죠. 재산관계가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문중재산으로 되어 있어도 이 문중의 이름으로 예전에 우리나라는 등기제도라는 게 없었거든. 1950년 이후에 부동산 등기부에 생겨서 등기를 해야 되는데, 자, 예전에는 우리 알다시피 집 문서, 땅 문서, 우리 옛날 영화들 보면 그런 거 있잖아. 그 문서가 소유권을 얘기한다라고 생각하고 문서 가지고 부동산 거래했단 말이야. 근데 지금 그 문서 가지고 거래하는 게 아니죠. 등기부에 등기가 돼야 된단 말이야. 제도가 완전히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래 됐는데, 자, 문중재산이니 종중재산이니 하는 것은 그것이 문중 거냐 아니고 그 문중의 대표자 거냐, 우리 얘기하는 종손 이런 분들 있죠. 그런 분들 있단 말이에요. 그럼 아버지 때에 아버지가 살아계시고 자식한테 정상적으로 상속이 이루어지면 그럼 아버지가 자식한테 가르쳐줘요. 자, 저기 있는 저 산은 지금 등기를 했는데 내 이름으로 해놨지만 우리 문중재산이니까 관리 잘하고, 저기 있는 저 바다고 과수원은 우리 거니까, 이건 우리 개인 재산이니까 네가 활용해서 적절히 잘해. 이렇게 될 텐데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갑자기 흔적이 없이 사라졌단 말이에요. 그럼 그 밑에 남아있는 자식들은 이게 누구 건지 확실히 안다 모른다? 모른다. 그리고 나중에 커서 보니까 아버지 이름으로 돼 있거든.
와, 이거, 아버지, 와, 좋으신 분이었네. 이러면서 막 팔아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그걸 팔라고 하고, 팔고 나니까 갑자기 시골에서 도포자라 휘날리면서 흰수염이 되는 할아버지 한 분 오셔갖고, 이놈아, 그게 너희 재산이 아닌데 왜 네 맘대로 처분해? 이 분쟁이 붙는단 말이에요. 뭔 일 이해하시죠? 이 재산의 귀속에 대해서 분쟁이 많이 발생해.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거, 문중인이 종중인이 하는 것은 법적으로 인격이 부여되지 않았지만 우리나라의 유교 문화의 특성상 문중이나 종중 명의로 바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구나. 그래야 개인 재산하고 구분할 수 있어서 재산에 있어서 분쟁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겠구나. 라고 해서 우리나라는 이 문화적인 이유 때문에 굉장히 독특하게 이걸 인정을 해줍니다. 그럼 A 문중 명의로 바로 소유권 등기할 수 있다. 사람 이름으로 한다, 문중 이름으로 봐야 한다. 문중 이름으로 바로 하는 거예요. 근데 A 문중은 A라는 사람을 얘기해요? 사람들이 모인 단체를 얘기해요? 단체를 얘기해. 그러면 등기하러 간다 하면 단체가 벌떡 일어나서 눈 비비고 나와서 등기하러 갑니까? 아니요. 단체는 무생물체야. 그래서 등기 신청은 살아있는 사람이 해줘야 되는 거야. 맞죠? 등기 신청은. 그럼 등기 신청을 누가 하느냐? 등기 신청은 그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는 거야. 예를 들면 종손이 한다 이 말이야. 대표자.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문중, 종중하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 있을 때 그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은 그의 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 맞죠? 그러나 등기 신청은 직접 사단, 재단이 움직일 수 있다, 없다? 없잖아. 없으니까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이 등기 신청을 합니다. 등기 신청하는데 예를 들어서 A 문중의 대표자가 을이다. 그러면 이 대표자 을은 그의 명의로 등기 신청을 해야 되느냐, A 문중 명의로 등기 신청해야 되느냐? A 문중 명의로. 무슨 얘기 아시죠? 자, 등기부의 기재는 A 문중 명의로 등기해 주세요 라고, 명의는 A 문중의 명의로, 신청은 누가? 대표자나 관리인이. 이 명의로라는 거는 누구 이름으로 등기되느냐 이 말이죠. 그죠? 그 명의로 신청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게 됩니다. 요게 이제 가끔씩 문제로 나오는데 나오면 상당히 어렵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오느냐? 자,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부동산 등기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그의 명의로 신청한다. 이렇게 나와요. 이 정확한 판단이 10분 뒤, 1시간 뒤, 한 달 뒤에도 유지가 돼야 되는데 나중에 가보면 법인 아닌 사단재단이 권리를 취득할 때는 법인 아닌 사단재단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그의 명의로 신청한다 하면 맞지 해놓고 답이 없다, 또 요번에 문제 잘못 나왔다, 그때 가면 그래야 된다 말이야. 자, 명의로 할 때 명의는, 부동산 등기 명의는 그 사람 걸로 등기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대표자나 관리인이 말하자면 대리인으로 가는 거야. 자, 내가 대리인 시켜서 보내놨더니 등기를 대리인 지 이름 앞으로 등기해봤다. 이 공지를 주차하는 게 아니고 나 들고 와서 쓴 거 해야 되는 거예요. 맞죠? 맞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법인 아닌 사단재단 하고 나오는데, 자, 거기 오른쪽 가로 2번 등기 신청 봅니다. 오른쪽 212페이지, 그 밑에 오른쪽 가로 2번 등기 신청. 동그라미 1번 종중, 문중, 대표적인 법인 아닌 사단입니다. 그 밖에 대표자나 관리인은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 속하는 부동산 등기에 관하여는 그 사단이나 재단의 명의로, 이 말을 그 사단이나 재단을 등기 권리자나 등기 의무자로 하여서, 등기 의무자는 권리를 넘겨주는 현재 권리자고 등기 권리자는 권리를 취득할 미래 권리자죠. 그 명의로 또는 그 사람을 등기 권리자 또는 등기 의무자로 해서 신청은 누가 한다?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신청한다. 이 얘기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살짝 말을 바꿔놓으면 굉장히 헷갈리게 된다. 그죠? 그 정도 됐어요.
그 다음에 213페이지 가면 5번 대리인에 의한 등기 신청하는 게 나왔습니다. 자, 대리인에 의한 등기 신청하고 나오는데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 보자. 자, 방문 신청 그리고 전자 신청. 우리 조금 이따가 전자 신청의 절차에 대해서도 배우게 됩니다. 자, 현재 우리나라는 등기소가 다 전산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제 등기소도 존재하지만 전산으로 업무 처리하는 인터넷 등기소라는 것도 만들어져 있어요. 그럼 우리가 등기 신청할 때, 자, 등기는 등기소 관할이 딱 정해져서 무조건 관할 지켜야 된다 했습니다. 그럼 북구, 부산시 북구에 존재하는 부동산 등기 신청할 때는 무조건 부산시 북구 등기소 신청해야 됩니다. 소유자가 남구 살고 매수인도 남구 살더라. 그러면 현 소유자, 다음 소유자 다 부산 남구 살아요. 그러나 토지가, 건물이 부산 북구에 있다면 무조건 어디 등기소? 북구 등기소 신청해야 돼요. 아니면 절대로 안 받아줍니다. 일체 예외 없습니다. 그리고 등기관할 잘못 신청했는데 등기관이 등기해주더라. 재수, 와 내가 운이 좋아. 운 하나도 안 좋아. 절대 무효야 그거. 절대 무효. 그리고 등기관이 발견하면 직권으로 말소시켜버린다. 절대 효력 인정 안 해줍니다. 이 관할은 단순하지만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방문 신청은 등기소에 직접 가서 하는 신청이 방문 신청이에요. 전자 신청은 등기소 안 가고 집에서 컴퓨터 켜놓고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해서 신청하는 게 전자 신청입니다. 둘 다 허용됩니다. 자, 방문 신청할 때 어디 방문해야 돼요? 관할 등기소. 전자 신청할 때도 들어가면 관할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어디 선택해야 돼요? 관할 등기소. 선택 잘못하면 각합니다. 무조건 지켜야 돼요. 자, 해서 방문 신청, 전자 신청 이렇게 나눠지는데, 자, 방문 신청해야 되는데 내가 바빠. 도저히 갈 시간 없어. 그럼 대리인 보내면 되겠죠? 대리인 보내면 될 거예요. 자, 이때 방문 신청의 대리인은 아무나 할 수 있는가? 있습니다. 자, 일반인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변호사, 법무사 같은 사람들이 등기 신청 대리를 업으로 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야. 부동산 중개를 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전문적 자격 취득한 사람이 우리가 취득하고자 하는 공인중개사라는 자격 취득자잖아. 맞죠? 그러면 등기 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 법적인 자격증이 두 개단 말이야. 변호사와 법무사 자격증. 자, 해서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나? 자격을 가진 자인 대리인이다. 해서 자격자 대리인이라고 부릅니다. 누구를? 변호사 또는 법무사. 또는 변호사, 법무사가 모여서 이루어진 단체들. 변호사, 법인이라든지 법무법인, 법무사, 법인, 뭐 유한, 법무법인, 뭐 이런 것들 얘기합니다. 자, 해서 자격자 대리인도 가능해요. 근데 전자신청의 대리인은 일반인은 못합니다. 일반인은 못하고 오로지 누구만이 할 수 있느냐? 자격자 대리인만이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범위의 한정이 딱 지어져 있습니다. 자, 방문신청 대리인은 그래도 등기소에서 당사자를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가 있는데 전자신청 대리인은 확인이 안 되죠. 그래서 미리 확인을 거친 자여야 전자신청 대리가 가능한데 일반인은 그 확인 방법이 쉽지 아니하다. 그래서 일단 자격 가진 자만 전자신청 대리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일반인은 방문 신청은 대리할 수는 있대. 업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업으로 할 수는 없어요. 업으로는 못합니다. 자, 우리 공인중개사에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에 있는데 여러분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어요. 없는데 자, 친구가 야, 그 북구 화명동 신도시에 집 좀 니 그 동네 살잖아. 좀 괜찮은 거 좀 있으면 소개 좀 해줘. 나온 거 있으면. 가만히 있어. 우리 이모님이 얼마 전에 집을 팔고 이사 가려고 얘기를 하시던데 내 연락 한번 해볼까? 한번 해줘. 내 나중에 좋은 곳에 좋은 자리가 있으면 그거 사게 되면 내 밥 한 끼 그하게 사지. 해가지고 소개해줬어. 할 수 있어요. 그거는 전문적으로 돈 받고 업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 그건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이 방문 신청 대리인도 일반인이 업으로 하는 게 아니라면 한번 해줄 수는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업이 아니라면 가능합니다. 근데 이 업의 개념을 이제 나중에 좀 배우게 되는데 돈 받는 거와 관계없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하면 업이 된다. 돈 안 받더라도 계속적으로 등기신청 대리를 해주게 되면 그럼 돈 받고 하는 변호사, 법무사는 하루 밥 3끼 먹다가 3끼 먹을 수 있다 없다? 없다. 2끼 먹다가 1끼 먹다가 나중에 다이어트로 바로 들어가야 돼요. 맞죠?
그러다가 잘못하면 죽는 것이 뭐. 그래서 업으로 못한다라고 하는 건 돈 받는 것과 관계없이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건 업이 돼버려요. 뭐 그런 게 있습니다. 됐고. 자, 그럼 전자신청 대리는 자격자 대리인만이 가능하다. 즉 변호사, 법무사 자격 소지한 자나 그 단체만이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맞죠? 자, 여기에서 이 대리신청과 관련해서 여러분이 이제 조금 헷갈려하는 거. 여러분 민법에서 법률행위 대리라는 걸 배웠죠? 이 법률행위 대리에서 원칙적으로 자기계약 쌍방대리 허용된다, 허용 안 된다. 허용이 안 되죠. 그러나 등기신청 대리는 자기계약 쌍방대리가 허용됩니다. 자, 그러면 두 개를 나눠서 법률행위 대리를 봅니다. 법률행위의 대리는 자, 자기계약과 쌍방대리가 자, 원칙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만 허용이 되는데 이 허용되는 두 가지 예외가 첫 번째 본인의 허락이 있거나 또는 두 번째 단순한 채무이행이라면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본체, 안체, 본체, 사락체, 본체다, 본체. 자, 그런데 등기신청의 대리는 자, 이 자기계약 쌍방대리가 원칙적이고 예외적 간에 무한 허용이 됩니다. 무한 허용이 돼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허용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법률행위 대리와 등기신청의 대리는 자기계약과 쌍방대리에 있어서만큼은 서로 반대되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인가? 그게 옛날에 우리 등기법 시험에 어떤 정신머리 없는 출제원이 들어갔고 이 골빈 문제를 내놨어요. 이거는 민법 문제로 나왔어도 뭐 할 문제인데 이걸 등기법에 내놨어. 이 허용되는데 자, 이거 법률행위 대리, 등기신청 대리 원칙적으로 허용하는데 여기는 무한 허용돼. 완전히 다르죠? 맞죠? 자기계약이 뭐요? 자기 혼자 계약 다 하는 거야. 그게 자기계약이지. 쌍방대리는 뭐요? 양쪽을 다 대리하는 거야. 그게 쌍방대리잖아. 자, 민법상 대리제도는 기본적으로 사무위임을 하는 거야. 내가 해야 될 사무를 내가 바쁘니까 네가 좀 대신해줘. 맞죠? 그 사무를 위임하는 게 대리의 기본입니다. 바탕이 깔려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위임을 할 때 아무나한테 위임합니까?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 위임합니까? 신뢰할 사람에게. 그래서 대리권을 수여한다. 이 수권 행위를 한다는 것은 이 위임을 한다는 거고 기본적으로 내가 가진 신뢰를 상대방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은 신뢰를 받았으니까 배반해야 돼요? 신뢰로 보답해야 돼요? 신뢰로 보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계약이나 쌍방대리를 하게 되면 이 배반할 가능성이 높은 법률관계가 돼버리더라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허용을 안 한다. 그죠? 자, 갑이 이 부동산 시가가 뭐 예를 들어 5억인데 급매를 해야 되겠어. 근데 내가 지금 사업이 어려워서 그거 처리한다고 정신이 없는데 이거 팔러 다닐 시간 없어. 그래서 갑이 A한테 미안하지만 네가 요걸 좀 적절한 가격에 빨리 좀 팔아줘. 5억짜리지만 내 3억 하면 돼. 하여튼 네가 알아서 적절히 최대한 빨리 좀 팔아줘. 해가지고 A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야 이거 5억짜리 3억이면 이거 그냥 앉아서 내 앞으로 하는 순간 2억 버는 거야. 그죠? 넘줄 거 있나? 내가 매수하지. 하고 A가 매수인으로 나서버린 거야. 그러면 A는 갑의 대리인 A로서 매도인 측으로 등장을 하고 A는 매수인 본인으로서 매수인 측으로 등장하죠. 그럼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잖아. 그죠? A가 전신급을 하나 세워놓고 저는 갑의 대리인 A라고 합니다. 우와, A라는 분 인물 좋으시네. 그리고 그걸 바로 올려놓고 저는 A라고 하는 사람인데 갑 대리인 A라고 하셨죠? 우와, 사람 좋아 보이네. 이거 얼마요? 5억인데 3억에. 근데 조금만 더 깎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와, 진솔한 분이 진솔하게 요구하시니까 2억 8천에 해드릴게요. 자기가 가진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만큼 다 깎아버리더라. 그러면 자기 입장에서는 이롭지만 본인 입장에서는 해가 되겠죠. 그거 하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본인의 입장을 배신하기, 이익에 배신될 가능성이 많다. 하지 마라라는 거야. 그럼 쌍방대리는 뭐야? 자, 을이 매수를 하려고 하는데 갑이 A한테 팔아줘 하고 대리권 소유했어. 근데 우연히 을도 A한테 사줘 하고 대리권 소유했어. 그럼 A는 양쪽을 다 대리하죠. 자, 갑은 옛날 애인이고 을은 지금 애인이야.
그러면 A는 옛날 애인을 위해서 한다, 지금 애인을 위해서 한다. 지금 애인을 위해서. 그러면 갑은 배신을 당하게 되잖아. 그래서 쌍방대리 하지 마라라는 거, 원칙적으로. 그러나 예외적으로 본인이 허락했어요. 됐어요. 손해를 보더라도 그거 내 뽀불복이야. 나 맡기고 갈라요. 그러면 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단순한 채무이행. 원래 법률행위 대리는 의사결정의 대리다라는 걸 나중에 배우실 거야. 의사결정. 그래서 의사를 다 결정해놓고 본인이 야, 네가 가서 이렇게 해. 이리 돼버리면 그건 대리가 아니야. 그건 사자야, 사자. 자, 물건을 보따리 딱 사놓고 요거 그대로 갖다 주고 오면 돼. 이건 사자지 대리가 아니야. 대리는 뭐예요? 야, 이 물건을 팔아야 되는데 적절한 가격에 네가 생각해서 합리적으로 좀 팔아줘. 그러면 결정을 누가 하는 거야? 대리인이 하는 거야. 의사 결정을 대리해. 의 대리인이단 말이야. 맞죠? 그런데 자, 갑하고 을하고 둘이 사이에 5억에 사고 팔자 소유권이 전해야 돼. 그러면 을은 갑에게 5억을 줘야 되겠죠? 을의 의무, 다시 얘기하면 채무 이행 행위예요. 그러면 갑은 돈 받은 대신 을에게 의무, 채무 이행으로서 뭐 해줘야 돼? 등기를 넘겨줘야 돼. 그러면 등기를 신청하는 행위는 갑의 채무 이행 행위 맞죠? 맞잖아. 그러면 단순한 채무 이행은 의사결정 이미 다 끝났어. 5억에 사고 팔까, 4억에 할까, 6억에 할까 다 결정된 거야. 그리고 이제 남은 건 뭐 보내요? 서류 들고 신청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등기 신청 대리인은 말만 대리지 사실은 사자에 가까운 거야.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맡겨도 자기계약 쌍방대리고 뭐고 간에 이제 의사결정 다 끝난 거 마무리만 지으러 가기 때문에 본인의 이익에 배치되는 행위할 가능성이 있다 없다?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등기 신청 대리는 자기계약 쌍방대리가 무한정 허용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막 끄덕끄덕 하시면 되고 끄덕끄덕 안 된다? 외우면 돼요. 외우면 돼. 그죠? 외우면 돼. 마르고 닳도록 외우면 어느 날 자격증이 툭 떨어진다. 자격증 받기 전에 이미 다 까먹고 자격증 받는 거야. 맞죠? 자격증 받을 때 여러분 자격증 받으러 가면서 굉장히 미안하고 부끄럽고 죄송하고 황송하고 그럴 거야. 왜? 하나도 기억이 안 나거든. 뭐 했는지 하나도 기억 다 까먹고 가는 거야. 그래도 증을 주더란 말이야. 미안하고 고맙다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시험 치고 발표할 때까지 한 달여 쉬면 머릿속이 하얘. 기억 전혀 안 나. 가만히 있자. 우리가 몇 과목 쳤더라? 모르지. 몰라. 기억 안 난다고. 됐습니다. 그냥 쩡쩡 고맙게 받으면 돼요. 그때까지 지식을 머릿속에 싹 넣어놨다가 올해 10월 31일 날 시험이죠. 그날 확 쏟아붓고 나오면 멍해야 돼요. 뭐 했는지. 그래 해야 합격한다고. 그게 집중해서 체력을 다 소진하고 쏟아붓는 거야. 나와가지고 막 입에 힘이 남아갖고 야 민법 쉽지? 야 내년에 학원 사 몰래 또 다니고 있다. 그런 사람 진짜야. 몰래 다니고 있어. 그래 된다고.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대리인에서만 요 정도 하시면 돼요. 대리도 좀 깊이 들어가면 또 할 얘기가 요즘 잘 안 나오니까 그 정도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215페이지 제3자에 의한 등기 신청하는 게 나왔습니다. 10분 쉬었다 하시죠.